안녕하세요. 의약품 GMP 기본 이해하기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학습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습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학습 목차, 학습 전개 및 학습 방법, 학습 지원 메뉴, 학습 환경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4개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GMP 기본 이해하기 과정은 총 14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본 과정의 학습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와 본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메뉴와 버튼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의약품 GMP 기본 이해하기 과정은 인트로, 레슨, 서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제시하여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레슨은 실제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로서 전문가의 동영상 강의와 구조화된 강의 자료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에서는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 내용을 일과합니다. 본 과정에서 제공하는 부가 학습 기능 중 GMP 노트와 학습자료 활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자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GMP 노트의 중요 학습 내용을 메모할 수 있으며 이를 인쇄하여 본 학습 이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와 확대 보기는 전문가 동영상 강의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기능으로 학습 자료 기능을 통해 강의 동영상 내에 학습 자료를 확대하거나 인쇄해서 볼 수 있으며 확대 보기 기능을 부가적으로 활용하면 학습자의 취향에 따라 동영상 강의와 학습 자료만으로도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학습 화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번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해당 부분의 설명이 제시됩니다.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GMP 기본 이해하기 과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시려면 다음의 학습 환경 및 필수 사양, 학습 화면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GMP 기본 이해하기 과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특별자문관으로 있는 이정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14시간 동안 CGMP에 관한 것을 이제 강론하고 또 그 관련된 것들을 한번 토론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CGMP 강의가 한 40시간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번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보니까 14시간 동안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들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요점들을 요약한 그 요약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한 14시간 소위 컴팩 코스가 되겠죠. 이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이제 특징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규정 뒤에는 논리적인 또는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의 대충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서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서론 후에 CGMP 모든 아이템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CGMP International Inspection, 인스펙션을 어떻게 준비하고 할 것인가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최근 미국 FDA의 업데이트로 무균 공정에 대한 가이던스, 소위 이것은 GMP 중에 노란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14시간에 걸친 강의 끝날 때마다 그 개요를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좀 서머리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서론을 얘기해야 될 터인데 이 서론은 의약품이나 생물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규모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허가를 국가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상시험 1상, 2상, 3상 통상 이 임상시험에 대한 그 목적과 그 프로시저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가 후에 처리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훑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서론으로서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의 연구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하고 임상시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기 이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 지금 잔뜩 뭘 쥐고 가는데 이게 전부 페이퍼입니다. 서류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신약 허가 신청을 한번 하면 평균 10,000페이지를 전부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MP에서 어떤 사람은 도큐멘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죠. Good Manufacturing Papers 이런 말들도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이 첫 번 서론에서는 두 파트로 얘기하는데 첫 번 파트는 규정적인 면에서 regulation에 대한 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technical 기술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규정적인 면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앞으로 여기서 이제 CGMP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GMP를 하지만은 미국 FDA에서 하는 CGMP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한 CGMP를 텍스트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따라서 법도 미국 의약품 생물의약품 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 모든 생물의약품에서 먼저 따라야 될 모법은 소위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모든 생물의약품이 허가를 받아서 소비자에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는 안전성, 또 하나는 유효성.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미국 FDA로 하여금 실사할 수 있는 권위를 주고 또 모든 규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포하고 인포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생물의약품은 법적으로 의약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약품법까지도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드럭법을 따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14시간 공부할 CGMP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법 체계를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설명한 두 가지 법은 소위 모법인데 영어로 United States Code 또는 USC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대원칙만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겐 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규정, regulation을 주는데 소위 시행세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에서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라는 폼으로 매년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CGMP라든가 또 GLP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옵시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또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서 내주는 것을 소위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던스는 옛날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oints to consider, guidance, 그 다음에 guideline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말로 통일해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 둘은 법입니다. 따라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법이 아니고 recommendations, 추천 또는 current thinking, FDA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는 것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Code of Federal Regulation 흔히 약자로 CFR을 이렇게 쓰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제 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보면 제일 앞에 숫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숫자가 CFR 다음에 예를 들어서 210, 21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 나오는 숫자는 아주 넓은 영역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의약품, 대통령의전법 그런 넓은 분야를 가리키는 걸 이걸 소위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파트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할 CGMP는 어디에 나오냐면 타이틀 21. 21은 뭐냐면 Food and Drug, 식품과 의약품 분야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서 CGMP는 210과 211에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제일 앞에 붙은 숫자를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예를 몇 가지 듭시다. 타이틀 3 하면은 대통령 의전법, 타이틀 21 하면 금방 설명한 것처럼 식품과 의약품법, 그 다음에 타이틀 40 하면 환경에 대한 법.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타이틀이 50개가 있어요. 일본에서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비어 있고 49개가 각 분야를 지금 관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타이틀에 들어가 보면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타이틀 21을 예를 들면 챕터 1, 2, 3. 근데 각 챕터는 관장 부서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과 의약품은 타이틀 21인데 거기서 챕터 1은 FDA. 정말 미국 FDA가 관장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 챕터 2는 Department of Justice. 법무성에서 관장하는 그러한 분야 등등 이렇게 나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넘버, 파트 넘버는 이미 설명을 했죠. 그래서 211은 CGMP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211.44 이렇게 나오는데 소위 점 이하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섹션 넘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GMP를 지키는데 조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하라 할 경우에는 211.44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 타이틀 1에서 16까지는 1월 1일부로 17에서 27은 4월 1일부로 등등 해서 1년에 한 번씩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이렇게 개정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보면 그 겉장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돼요. 어떤 애는 purple, 어떤 애는 blue, 어떤 때는 white. 그래서 색깔 가지고 연도를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이틀 21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의약품과 식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21을 보면 9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권은 파트 넘버가 1에서 99까지, 둘째는 100에서 169 등등 해서 1300에서 마지막까지 9권으로 돼 있다.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십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지금 결국 서머리 한 것인데 타이틀 21은 식품과 의약품을 나타내는 분야고 매년 4월 1일에 개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챕터 1은 관장부서가 FDA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파트 넘버는 이렇게 나와서 9건이 나와 있는데 첫째 권을 보면은 서론, 둘째 권은 Food for Human Consumption 그래서 이건 식품에 대한 거, 셋째 권은 의약품 그 다음에 넷째 권은 사람을 위한 의약품 특별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물의약품 여섯 번째는 생물의약품 일곱 번째는 화장품 그 다음에 그 다음 권은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등등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많은 것이 GLP, CGMP 등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대개 GLP는 파트 58이기 때문에 첫째 권에 들어있고 CGMP는 파트 10 to 11이니까 이거는 여기 넷째 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NDA, ANDA 이거는 이제 허가 가정 신청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이쪽 다섯 번째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생물의약품에 관한 거는 600세르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CGMP가 미국 FDA 쪽에서는 주로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나 보면은,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는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 Part 210 and 211.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약품 CGMP와 그다음에 생물의약품 CGMP가 따로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럭 CGMP를 의약품 쪽, 생물의약품 쪽에서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생물의약품에 따로 CGMP가 있는 것은 혈액제제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에 대한 거, 이게 110으로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품에 대한 CGMP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한 거는 820. 그 다음에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에 대한 것은 1271.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CGMP가 되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법이 있고, 또 모법을 잘 지키려고 규정 나온 것이 Code of Federal Regula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지침이 필요하게 돼서 나온 것이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의 중요한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Points to consider in the characterization of cell lines used to produce biologicals FDA. 이거는 세포 기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DNA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그런 규정에 대한 거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가이던스를 여러 가지 말을 썼죠. 그래서 points to consider, draft points, policy, guideline, guidance. 하여튼 웹스터 사전에 나오는 거는 다 썼는데 이것이 하도 혼동스러워서 한 10여 년 전에 미국 FDA에서 한마디로 통일해서 요새 나오는 모든 지침은 guidanc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을 우리가 연구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해서 스케일업하고 또 휴먼 트라이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고 허가 신청 후에 사후 처리 단계까지 이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는 아무런 규정도 사실은 따를 필요가 없죠. 소위 말하는 common sense만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날 새로운 의약품 가능성 있는 것을 개발해서 이것을 소규모로 생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할 목적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위 CGMP라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 교수들이 많은 질문이 뭐냐면, 연구하다가 언제부터 CGMP를 따라야 되느냐,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생산품 자체를 실험 또는 시험 목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CGMP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산한 그러한 품목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CGMP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해서 소규모로 생산을 시작하는 소위 생산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 CGMP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GMP를 따라서 생산한 후에 사람에게 임상시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 끝난 다음에 규제기관에 여기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규제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NRA라고 얘기를 하는데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이 되겠고 미국에서는 FD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신청자가 그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제출하면 그 NRA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걸 리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어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 법은 30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리뷰를 끝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집어넣을 때 뭐를 서미션을 해야 되냐 하면은 생산 과정에 대한 거, 또 모든 테스트 결과,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서, Human Trial Protoco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소한도 이 세 개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 이제 FDA가 리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하자가 없으면 yes를 하게 되는데, 이걸 가끔 passive approval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출을 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항상 제출하면은 뭐를 더 내라. 또 뭐를 더 제출하면 또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에 아무 반응 없으면 임상시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시험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임상시험은 3개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되어 있는데 제1상의 주된 목적은 세이프티 테스트입니다.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게 주입했을 때 이것이 안전한 것인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프티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들의 수는 현행법으로 드럭에 있어서 20명에서 80명 사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상에서 효과적으로 다 성공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페이스 2로 들어가는데 페이스 2에 들어가서는 목적이 바뀌어서 첫째가 efficacy, 유효성이고 둘째가 safety, 안전성. 물론 안전성은 계속 따라다니죠. 이때 사용하는 사람의 그 수는 영어로 several hundr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올대사를 보니까 several 하는 것이 주마다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배우기는 several 하면 대여섯인데 어떤 주는 셋을 several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번역을 several hundred을 3, 4, 5, 600명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해서 사람을 정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상 들어가는데 3상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회의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규제기관의 관련자들과 임상시험을 하는 사람들 또 이 생산품을 만든 회사 요원들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임상 데이터와 기타 모든 데이터를 점검해서 별 하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3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3상은 임상시험에서 마지막 상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켜서 그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사하게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several thousand 이렇게 하죠. 대개 한 3,000명 최소한도. 그래서 3, 4, 5, 6천 명 정도를 가지고 3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3상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3상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 드럭에서는 NDA, New Drug Application,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는 License Appl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임상시험 허가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에 대한 것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 모든 검정 결과 그리고 임상시험이 끝났으니까 임상시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의약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라벨을 붙일 것인가 하는 그 내용 또 무슨 등등을 이제 제출하게 되면 FDA가 다시 리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FDA에서 리뷰를 하고 또 그 간에 실사팀을 파견해 가지고 그 생산 시설과 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실사하게 되는데 통상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첫 번 신약을 신청해서 실사 나가는 경우는 한 5명 정도 또는 3명 그래서 적게는 3명 많은 5명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실사하는 것은 시설과 또 시설의 어떤 오퍼레이션 쪽의 모든 그 애스펙트를 다 조사하게 되는데 그 실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출한 서류가 과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지 그 제출한 서류의 진위성을 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이유도 있고 또 시설을 보지 아니하면 그 품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또 요원들의 훈련 상태 또 로 머티리얼 같은 거 사용한 것들에 대한 그런 퀄리티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하자가 없으면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NDA라고 얘기를 하고 생물의약품은 이제 라이선스 애플리케이션을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미국에 원래 옛날에는 생물의약품은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하나는 시설에 대한 면허,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 만든 품목에 대한 면허. 그래서 시설에 대한 면허를 옛날에는 ELA라고 그랬죠. Establishment License Application.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한 거는 Product License Application에서 전자를 ELA,
후자를 PLA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먼저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생산품 허가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시설 허가를 받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시설 허가를 받는 그런 법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이 둘을 합해가지고 BLA,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연구 개발 단계부터 허가하는 단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 허가한 다음에도 규제기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몇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스펙션. 허가 후에도 종종 인스펙션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허가를 받은 후에도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도 바뀌고 장비도 바뀌고 어떤 데는 생산 공정도 바뀌고 아니면 아주 심한 것은 건물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진 품목의 퀄리티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합니다.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미국 입장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지만은 생물의약품 경우는 일반적으로 더 자주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쯤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가는 했지만은 또 이거 신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롱텀 이펙트를 몰라서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CDC,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되겠죠. 그래서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병원, 그 다음에 이 의약품을 만든데 다 협조해가지고 계속 조사하는 이 일도 사후 관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중에 하나 더 있는 것은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이 다른 점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약품은 대개 합성하기 때문에 무게만 잘 재고 반응 조건을 잘 맞추면은 그 플럭추에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물의약품은 세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살아있는 이런 생체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리 컨트롤 잘해도 변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의약품에 한해서는 허가전 후에도 생산품 라트마다 국가 검증을 한 다음에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것을 소위 말하는 랏 릴리스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면 이제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대충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처음 소규모 생산 시작해서 허가 받는 이때까지 이것이 미국에서는 대개 9년 반에서 10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게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992년에 미국에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 Prescription Drug User Fee라는 거 생겨서 예를 들면 신약을 신청할 때 옛날엔 그대로 거의 공짜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상당한 돈을 내고 신청하게 됐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미국 FDA에서 많은 사람을 뽑아서 리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날은 그 덕으로 인해서 한 3년 걸리던 것이 지금은 1년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시작해가지고 허가 받는 데까지가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표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이 되겠습니다. 제일 프리클리니컬 R&D 해가지고 지금 제일 처음에 대학교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신약 개발 연구 시작할 때는 아무런 규정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커먼 센스만 있게 되는데 일단 이것이 개발돼서 사람에게 쓸 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CGMP를 따라야 된다.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생산은 CGMP 따라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테스트하는 거는 랩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GMP가 아니고 GLP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국 법에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미국 법은 생산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품질 검사 차원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역시 CGMP 하에서 테스트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라고 GLP라는 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정의가 Non-Clinical Laboratory Safety Test.
다시 말하면 임상시험이 아닌 랩의 테스트, 그 중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것을 검사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GLP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 GLP는 동물 실험만 생각하는데 규정을 보면은 in vivo or in vitro testin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로 동물 실험을 많이 합니다. 7, 80%. 하지만은 in vitro 테스트도 GLP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하는 걸 미국에서는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대충 보면은 생산 과정에 대한 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써주고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써주고 이미 아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임상시험 계획서를 낼 때 두 가지 여건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나라에서는 이 커미티를 Ethics Committee, 우리는 윤리위원회라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소위 실험 대상이 되니까 소위 사람이 기내픽이 되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미티가 반드시 리뷰해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Informed Consent Form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실험 대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약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본인이 선택해서 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사용하는 폼을 Informed Consent Form이라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 미국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쯤에는 임상시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쟁 포로들 갖다 쭉 잡아다가 하루아침 쭉 줄 서여놓고 신약을 막 갖다 찔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헬싱키에서 회의를 모여가지고 앞으로 임상 시험을 할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따라야 되겠다고 만든 것이 소위 말하는 헬싱키 데클러레이션.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러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그리고 아까 GLP 얘기를 했는데 그 GLP 결과 있으면 그것도 포함되는데 다시 GLP 얘기를 하면 생산할 때 그 품질 검사하는 것은 이제 GMP에서 테스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렇게 해서 생산한 품목을 사람에게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안전성 검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 사용하는 법을 특별히 GLP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유럽은 GLP를 그렇게 쓰지 않고 달리 써요. GLP는 생산 과정에서 테스트한데도 GLP를 쓰라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인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 규제기관으로서 바로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제출한 것은 규제기관에서 안전성 검사하는 거.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이제 임상시험은 아까 설명했죠. 1상, 2상, 3상, 목적 그대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는 임상시험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규제기관에다 보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둘째는 임상시험 하는 가운데에 부작용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이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임상시험이 다 끝나게 되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생물의약품은 라이선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드럭은 NDA 신청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그러면 생물의약품은 요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 합해서 하나로 BLA,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이건 마찬가지고 New Drug Application, 드럭 쪽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때 제출하는 서류의 서머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건 조금 더 자세히 시설에 대한 거, 사람,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테스팅 방법, 그 다음에 모든 기록 이런 거 소위 말하는 GMP 요구되는 건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랩 테스트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임상시험 데이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랩을 붙이겠다는 것,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샘플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면 리뷰하고 동시에 실사 나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실사 이게 이제 전부 서머리가 되겠죠. 그 이제 마지막 단계 허가 후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스테이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의약품은
보통 의약품과 달리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허가 후에도 반드시 국가 검정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것을 랏 릴리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건 샘플을 보내서 검정 매 랏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테스트 결과를 리뷰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허가 후에도 실사를 해야 되는데 드럭이나 바이오로직스나 최소한도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실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실사를 받아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를 했지만은 변경 사항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작용에 대한 것. 이게 신약을 적당한 수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롱텀 이펙트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하고 그 다음에 허가 후에 변경 사항에 대한 것도 컨트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는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조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코스 마지막에 인스펙션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규제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백신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사전적인 백신의 뜻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병을 일으키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리케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러서 적절한 그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주입시켜가지고 병을 예방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신은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백신이 있는데 세균 백신, 바이러스 백신, 리케트스 백신, 합성 백신 등도 많이 있지만은 바이러스 백신이 가장 좀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그 세균 백신은 그 세균 자체가 배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냥 포멘터를 쓴다든지 플래스크를 쓴다든지 그냥 기르면 되지만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일종의 기생충이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배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데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세포를 배양기에 집어넣어서 여기 빨간 건 물론 미디어죠. 여기서 이제 자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가 이제 자란 다음에 그 백신을 만드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되니까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긴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래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를 용기를 사용해서 컬처를 한 다음에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바이러스를 건져내는 것을 소위 하베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개 하베스트 하면 이 큰 용기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벌크 스테이지가 되면 여기서 각종 테스트는 물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urification 이 필터를 쓴다든지 센트리퓨게이션 써가지고 퓨리파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포뮬레이션 하게 되죠. 각종 에이전트를 우리가 가하게 되는데 벌킹 에이전트, 이건 면역 반응 일으키는데 도움되는 에듀번트, 그 다음에 되게 일반적으로 백신은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정제를 집어넣고 또 프리저버티브 같은 것은 소위 그 멀티도스 바이얼 한 병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백신을 만들 경우에는 주사기를 여러 번 꼽았다 뺐다 해야 되니까 그 어간에 이제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 다이메라졸 우리가 요새 치메로살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영어로 다이메라졸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균 상태에서 필링을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마개를 막고 캐핑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관 검사나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파티클 인스펙션을 하고 그 다음에 라벨 붙여서 패키징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백신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세포를 뭐를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때 쓰는 세포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백신 자체가 오염이 될 거고 또 이것이 암세포라고 한다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세포를 쓰느냐 하는 것이 GMP에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에 대한 것, 소위 말하는 성상 분석, characterization. 그래서 이 세포의 무슨 형태, 또 세포의 특성, 이런 거를 다 구명해가지고 소위 셀뱅크. 쓸 때마다 세포가 다른 세포를 쓴다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품목, 그 프로덕트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세포, 똑같은 세포라도 같은 그룹의 세포를 써서 할 수 있는, 이걸 셀뱅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나중에 셀뱅킹 시스템 나올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도 우리가 개발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 이것 자체가 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발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검사하고 또 여러 가지 성상 분석을 한 다음에 잘 보존하는 거,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백신을 지금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생백신, 라이브 어텐티브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사백신이라고 해서 킬드 백신 또는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백신은 문자 그대로 그 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주사한 후에 또는 주입한 후에도 증식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살아있는 걸 집어넣는데 병을 일으키는 와일드 패서진을 집어넣으면 병나기 때문에 항상 약독화가 되어 있는 거, attenuated, 뭐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백신은 문자 그대로 그 죽어 있기 때문에 증식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이는 방법, 소위 inactivation 방법은 지금도 포말린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radiation 또는 heating, 아니면 이런 것들 갖다 컨비네이션해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다시 한번 그 생산 과정을 보면 생백신은 스트레인을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건져내서 그 다음에 약독화된 생백신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와일드 스트레인 하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균 또는 바이러스 그 자체를 길러서 건져가지고 이걸 그대로 사람에 집어넣으면 위험하니까 인액티베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죽인다든가 불활화시키는 거. 그래서 백신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는 그 백신의 사백신하고 또 생백신의 장점, 단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사백신. 그 장점으로 보면 여기 말하는 non-infectivity. 이미 이건 죽여있기 때문에 감염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더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자체가 상당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것은 이미 죽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사람에게 주입한다면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부터 대량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대량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생산할 때 더 많이 길러야 된다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불활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액티베이션이 완전히 돼 있지 않으면 혹시 위험한 세균이 한두를 빠져나간 또는 바이러스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희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액티베이션 프로세스를 완전히 밸리데이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포말린 같은 그런 걸 사용해서 불활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들이 만약에 의약품에 남아있으면 우리 사람에게 위험하니까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는 사백신은 한 번 맞아서 되지 않고 여러 번 맞아야 돼요. 뭐 2살에 맞고, 예를 들면 6살쯤 돼서 맞고, 학교 가서 12살 맞고, 이런 등등. 이러한 이제 좀 번거로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면역 효과를 볼 때, 그 이뮤놀로지에서는, 면역학에서는 그 면역 반응을 보면 두 가지를 봅니다. Humoral immunity. 이거는 우리가 주사를 한다든지 몸에 백신을 주입을 하면은, 그 다음에 혈액 속에 항체가 생겨서 그 다음에 병균을 막아주는 거. 이게 Humoral immunity고, 그 다음에 Cell mediated immunity 하는 건 세포 레벨에서 이런 방어를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백신은 Humoral immunity, 항체 생겨서 프로텍션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셀 미디에이티드 이뮤니티는 아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생백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장점과 여기도 단점이 있는데 첫째 장점은 생산하는 면에서 좀 더 쉽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칠판에 쓰는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소위 disease causing agents, 병을 일으키는 그런 미생물, 이걸 다른 말로 etiologic ag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정의가 뭐냐 하면 병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사람에게서는 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전부 모아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GMP에서 밸리데이션 할 때, 또 특별히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해서 멸균할 때 마지막 단계로 살아있는 박테리아 집어넣고 죽는지 안 죽는지 하는 거 볼 때 많이 쓰는 것이 Bacillus stereothermophilus.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와 3와 4와 이 그룹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사람에게서 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위험 정도에 따라서 2는 그 위험 정도가 보통인 것, 소위 moderate risk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디프테리아라든지 테타너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3는 그보다 더 위험 정도가 높은 것, 소위 high risk 그룹이 되는데 여기 속하는 게 Japanese encephalitis virus, 우리 뇌염 바이러스 같은 거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4는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 우리 영화에도 나왔죠, 이볼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속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길러서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연구자가 여기에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각 그룹 따라서. 그래서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돌아가서 아까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뒤에 설명을 했는데 라이브 어텐디드 백신이라는 것은 돌연변이 중에서 돌연변이, 다시 말하면 그냥 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돌연변이를 우리가 덜 위험한 돌연변이 종을 우리가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잡한 시설이 없어도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다 하는 면에서 생산이 비교적 쉽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는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에 소량을 주입해도 그냥 괜찮다. 왜냐하면 일단 주입한 다음에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한 번 접종을 하면 일생도 맞을 필요 없는 것들이 많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는 immune response, 면역 반응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다 좋아요. 다시 말해 humoral immunity and cell mediated immunity.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역 효과가 더 크다. 그 대신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보면은 이거는 유전 돌연변이를 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미생물은 계속 돌연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또 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유전적 텀으로 back mutation, 이런 것도 일어나서 위험하게 되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limited shelf life 하는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데 어떤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이미 몸속에 들어있는 다른 균과 바이러스와 서로 자라는데 경쟁을 하는 뭐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백신을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classical approach, 다시 말하면 옛날 방법으로 생산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non-classical approach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소위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옛날 방법으로 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소위 attenuation cell culture.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포 배양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같은 거 또는 균주 같은 것들이 계속 돌연변이하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연변이 종을 우리가 픽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소위 attenuation cell culture. 그래 과거에는 우리가 유전자 구조도 모르고 또 백신의 어떤 프로테인 구조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덮어놓고 걔들을 뭐 100번, 뭐 500번, 1000번씩 하다가 참 운이 좋으면 백신에 맞는 그런 걸 고르는 이런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variants from other species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두창 백신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 있어요. 1970년대 초반에 WHO에서 이 지구상에서는 두창이 사라졌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요새 어린이들은 두창 백신을 맞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새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 만약에 두창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면 지금 전혀 면역 체계가 없어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투어가지고 두창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원래 두창 백신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바리올라 바이러스인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지만은 그 바리올라 바이러스를 먼저 길러서 백신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는 그걸 쓰지 않고 비슷한 병을 소에서 일으키는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갖다가 길러서 백신 만들어서 주사해 봤더니 사람이 두창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다른 종에서 기생하는 비슷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백신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 예고. 세 번째는 reassorted genome. 이게 뭐냐면 A라는 바이러스와 B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서로 섞은다.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를 만들 경우에 그 자손 중에서 백신에 적당하고 골라서 쓰는 방법. 이게 소위 그 플루 백신 같은 것도 이미 이런 방법을 써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emperature selected mutant 하는 것은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거는 한 온도에서만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바이러스 그룹은 더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거 있는데 그런 것만 따로 모아서 백신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플루 백신이 이제 그런 예로 나와 있는 거. 이런 네 가지가 이제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attenuation by genetic manipulation. 자,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유전자 구조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게 상식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위에서 어떠한 백신을 만들 때 어떤 부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무슨 방사선이라든지 바이오케미스트라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recombinant DNA 테크닉을 사용하는 건데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헤파타이티스 B 백신을 다 맞아야 되죠. 헤파타이티스 B 백신은 일반적으로 한번 걸리면은 대부분 다 리커버가 되지만은 우리나라 이 동양 지역,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지역에서는 만성으로 되는 게 대개 15%까지 됩니다. 어떤 데 20%까지. 그러면 만성이 되면은 결국 간 경화되고 간 경화되면 간암 되고 사실 치료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신을 맞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성되는 게 0.1%, 1000명에 하나 정도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조금 이제 여기서 떠난 얘기가 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헤파타이티스 B 백신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요새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헤파타이티스 B 그 엔티진을 생성하는 그 바이러스의 지놈을 띄어다가 그 다음에 이스트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길러가지고 그 이스트가 만들어낸 프로틴을 갖다가 정지해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유전자 재조합 헤파타이티스 B 백신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신테릭 펩타이드는 뭐냐면 백신은 주로 이제 프로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틴의 모든 프라이머리 시퀀스를 알고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죠. 알고 합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엔타이디오타입 백신은 뭐냐면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A라는 동물이 집어넣으면 그 A라는 동물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엔티버디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엔티버디를 다시 띄어내서 다른 동물에 집어넣으면 그 엔티버디에 대한 또 엔티버디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첫 번째 엔티진과 두 번째 생긴 엔티버디와 그 스트럭처럴 이미지가 같을 경우에 위험한 엔티진을 쓰지 않고 엔티버디를 쓰는 이러한 테크닉을 anti-idiotype 백신, 영어로 mimic the form of antigen, 즉 엔티진의 흉내를 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DNA 백신은 아예 DNA를 생산을 해가지고 DNA를 주입시켜가지고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그거를 픽업해서 적절한 그 방어 수단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백신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백신을 섞어서 한꺼번에 쓰는 거. 과거도 있었어요. DTP, diphtheria, tetanus, pertussis. 이거는 이제 과거의 방법이지만은 이제 이런 것도 요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conjugate 백신은 캐리어를 써가지고 면역 효과를 높이는 거. 예를 들면
히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타입 B 백신 이미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백신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세포가 필요하고 그 세포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다음에 자라게 해서 그것을 건져내 가지고 벌크 스테이지가 되고 이것을 정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라든지 사용하는 바이러스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산품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포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품질 검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 바이러스는 아이덴티티. 우리가 백신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이러스가 변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걸 소위 아이덴티티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extraneous organism free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백신은 크게 벌크 스테이지에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완제품에서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럼 세포를 먼저 보면은 일반적으로 패시지 히스토리 세포를 몇 번 개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개대를 많이 할수록 오염될 가능성이 많고 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규제기관에서는 그 이제 그 패시지 넘버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가 인비트로에서 자랄 때의 형태, 어떤 형태로 되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품질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면 튜머리제네시티, 암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케이올로지 이건 염색체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검사함으로 유전 변이가 돌연 변이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마이코플라스마 항상 세포 배양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게 마이코플라스마인데 이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같은 거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외래성 바이러스에 오염된 거 이것을 찾아내는데 여기는 참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포 배양을 이용하는 거 아니면 전자 현미경을 쓰는 거 그다음 동물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레트로바이러스 이건 RNA 튜머 바이러스인데 이러한 것들이 있나 없나 하는 걸 보는 거 이제 검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바이러스의 그 C이라고 그러는데 C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기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덴티티 그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온 모든 오염물질 바이러스라든지 백테리아라든지 펑거스라 이런 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크게 두 가지로 벌크 스테이지하고 파이널 컨테이너 완제품 스테이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개 벌크에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스테빌리티 하는 거는 백테리아라든지 곰팡이 같은 게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스마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티슈컬처 세이프티는 뭐냐면 외래성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 세포를 사용해서 하는 조직 배양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물을 사용해서 발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이코백테리움 튜버클로시스 가끔 이제 그 결핵 백테리아가 오염돼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할 때가 있는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유정란을 사용해서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위켓제라든지 테스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펙티비티는 우리가 백신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이 얼마 있나 보는 것 또 그 다음에 리시주얼 라이브 바이러스는 사백신인 경우에 그 혹시 살아서 남아있는 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이것만 해서 다 충분한 것이 아니고 예로 몇 가지를 든 거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은 백신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만 여기 썼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것만 썼는데 완제품에 대해서는 general safety. 이거 general safety의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에 무균 조작으로 필링을 할 때 과연 밖에서 toxic chemical 다시 말하면 독성 물질이 들어간지 안 간지 보는 것이 소위 테스트고 그 다음에 residual moisture는 동결 건조를 했을 경우에 그 모이스처가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 이게 만약에 샌다고 하면 모이스처가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보는 거 그 다음 potency 역가 검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stability
이거는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는 진짜 이 아이덴티티가 왜 중요하면 요새는 CGMP에서는 항상 라벨을 붙인 다음에 아이덴티티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되고요. 왜냐하면 병의 라벨은 일본 내용 백신이라고 쓰고 실제로 내용물은 한탄 바이러스가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랩을 붙인 다음에 아이덴티티 테스트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테빌리티, 안정성. 이렇게 백신이 있는데 1년이 괜찮은지 3년이 괜찮은지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오늘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그 하이라이트를 살펴보면 의약품 하면은 그 모법이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이 법을 따라야 되고, 또 생물의약품 하면은 이 법도 다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Public Health Service Act 이러한 두 개의 큰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법은 소위 모법이 돼서 영어로 United States Cod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원리 같은 것만 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소위 시행세칙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이제 내게 되는데 이걸 소위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앞에 부분에 숫자가 붙고 이것을 타이틀이라고 그러고, 뒤에 부분의 숫자를 part number 또는 그 아래는 section number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Code of Federal Regulation 이것만 가지고도 불충분해서 소위 그 다음에 guidance,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발행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USC나 CFR은 법이고, 그 다음에 guidance는 법은 아니고 추천 또는 current thinking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했죠. 그리고 이런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1년에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모든 규정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일 퍼블리시하는 게 있는데 이걸 소위 Federal Register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읽어야 그 동향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강의에서는 최초 연구, 소규모 생산, 임상 허가 신청, 임상 시험,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허가 후에 관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강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백신은 크게 생백신, 사백신으로 나누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 설명했고, 그 다음 그 생산 공정을 보면 전통적인 생산 방법이 있고 소위 New Biotechnology 쓰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일반적으로 백신은 감염성 미생물, 소위 병원균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을 다룰 때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나 또는 그 프랙티스 하는 면에서 따라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 Biosafety Regulation이 있게 되는데 이 감염성 미생물들은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죠. Risk Group No. 1, 2, 3, 4. 그래서 Risk Group No. 1이라는 것은 감염성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사람에게서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은 다 Risk Group No. 1이 되고, Risk Group No. 2는 그 위험 정도가 보통인 거. 예컨대 디프테리아, 테타너스, pertussis, 플루 바이러스 등등. 그 다음에 그 리스크 그룹 넘버 3는 위험 정도가 높은 것. 예컨대 한탄 바이러스라든지 일본 뇌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그룹 넘버 4는 아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것들, 이볼라라든지 마추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감염성 병원균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요구되는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다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pprovable Process for Drug and Biological and Related